왜냐면 지표가 지금 중국보다 더 안 좋거든요. 일본보다 더 안 좋아요. 미국보다는 당연히 말도 못하고. 경제적인 측면이랑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경제적인 측면은 속된 말로 중국이 너무 많이 컸어요. 빠른 시간 안에 너무 컸습니다. 제가 지표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였어요. 근데 2위인 중국의 GDP가 14조 달러입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근데 3위가 일본인데 5조 달러가 좀 안 돼요.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이 3위가. 예, 근데 그게 이제 불과 18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도에는 중국이 일본의 경제 규모의 5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1조 달러. 중국이요? 네, 중국이 일본의 5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빨리 많이 컸네요. 예, 근데 2010년도 10년 지나고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거든요. 5조 달러를 5.4조 달러인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불과 8년 만에 14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5조 달러에서 14조까지. 앞으로 10년 지나면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는 그게 싫은 거죠. 미국은 그게 아주 불편하고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구나. 네. 일단 그게 이제 경제적인 그 이슈고, 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는 트럼프 이제 미 대선이 이제 내년 11월 달에 다가왔잖아요. 트럼프는 재선을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찍어 눌러야죠. 네, 중국을 찍어 누른 다음에 최대한의 성과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 표를 많이 얻으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스몰 딜이에요. 되게 조그만 합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관세가 이미 부과돼서 발동이 되고 있고 중국 지표는 꼬꾸라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내년 상반기까지도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네.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시진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시진핑 국가주석도 상당히 지금 좀 강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5%대 중반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버티기 그리고 생필품 가격이 그 관세가 부과되면 전 세계가 이제 그 낮은 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좀 해피한 이유가 중국 때문에 그렇잖아요. 중국이 싸게 이제 수입을 많이 해주니까 수출 많이 해주니까 네. 그 미국 경기도 장기적으로는 타격을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버티고 있죠, 중국도.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잘 합의가 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빠그라질 것 같으세요?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합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뭐 극적으로 이제 조금 합의가 되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좀 인간적인 면모를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하면 어쨌든 트럼프도 좀 표가 좀 올라갈 거고 하반기 정도에 합의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상반기 때 뭔가 네. 그림을 좀 북한하고도 좀 약간 네. 그림을 보여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사실상 근데 북한은 핵심 재료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그냥 여기저기 지금 뭐 표를 위해서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물론 북한과의 그 평화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그 관계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대표님 말씀처럼 상반기 때 그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지만 아주 극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중국 경제는 상반기까지 안 좋을 거고요. 우리나라도 안 좋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2년차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죠. 경제 네. 관점에서 잘한 거 그리고 못한 거 하나씩만 좀 픽을 해주신다면. 제 책에 보면 경제 선순환 구조 이게 사슬이 있어요. 그 사슬에서 각 정부가 추구하는 그 정책의 시발점이 다 다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소비를 활성화하면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그 시점을 소비 쪽에 뒀어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도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 글로벌 경기 하강 때는 기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 소비를 늘려도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해서 경기가 선순환 구조에 돌기가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소비는 그럼 늘어났나요? 소비는 최저임금이 늘어났으니까 조금 늘어나긴 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것도 이제 글로벌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최저임금은 늘어서 물론 그 저소득층 또는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소득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운 거죠. 과거의 정권 때는 소비 옆에 가계 옆에 기업이 있잖아요. 가계 소비가 늘어나면 이제 기업의 생산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그 생산을 기업들을 밀어줬어요. 대기업들을. 네, 뭐 정치적 성향도 좀 그랬고요. 대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고용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가계소득도 올라가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줄 수 있다. 낙수 효과라고 하나요, 그런 거? 네. 시발점 자체가 좀 틀린
풀렸는데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는 좀 아쉬운 점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소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일단은 추진한 점. 약간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사실은 최저임금이 주요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필 때 저도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봤어요. 네, 잘 될 것이다. 잘 될 거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초부터 경기가 트럼프와 미국 때문에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정부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운이 없었다.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 시점에 이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한번 시도를 한 것 자체가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 운이 나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강하게 중국과 미국이 부딪힐 줄 몰랐죠. 그렇죠. 사실. 네, 이렇게까지 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지표가 이렇게 빠르게 좀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꼬꾸라질 줄은 사실 몰랐죠. 그럼 반대로 잘한 점, 이거는 참 잘한 것 같다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중소기업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좀 대기업 위주로, 물론 저도 대기업을 처음에 입사를 했었고 지금도 있지만 대기업 말고도 이제 중소기업, 제조업, 특히 제조업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술 개발에 상당히 좀 투자를 해야 되고 네. 또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 전문가분께 질문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왜냐면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 통화 정책은 물론 이주일 총재님이 잘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감은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를 낮춰서요? 네. 왜냐면 지표가 지금 중국보다 더 안 좋거든요. 일본보다 더 안 좋아요. 미국보다는 당연히 말도 못하고. 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안 좋게 된 이면이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잖아요. 뭐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이제 서로 이제 그 뭐 추경이나 아니면 그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보시는 거 아니죠? 국회의원들 분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합의를 안 하니까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 또 총선도 있고 4월 달에. 그래서 일단은 어수선한 그 국내 전국 속에서 중국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상반기까지는 좀 안 좋다.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도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중국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은 이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일 교육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25%를 총 수출액의 25%를 중국에 수출하거든요. 그리고 21%를 수입을 해요. 근데 2위 국가가 미국인데 13%를 수출하고 12%를 수입합니다. 3위가 일본인데 한 자릿수예요. 9%, 5%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중국에 수출입을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그 미중 무역 마찰이 상당히 좀 얘기가 많잖아요. 그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미국에 이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데 그 수출량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 수출량이 줄어드니까 수입도 당연히 줄이겠죠.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수입을 줄이는데 우리나라 수입을 엄청나게 줄여버립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줄여버리면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중국 지표가 좀 악화가 됐는데 우리나라 지표는 더 크게 악화가 됐고요. 중국 위안화가 이제 미중 무역 마찰 때문에 계속 약세로 갔잖아요. 달러 대 위안이 뭐 7 위안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달러 원 환율은 1120원, 5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220원까지 올랐죠. 그 파급력이 엄청나고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고 통화도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을까? 네.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안화의 위상? 전망?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되려면 전쟁이 한번 더 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이 기축통화가 되기 이전에 파운드가 기축통화였어요. 예, 옛날에는 원래 산업혁명이 1700년도 후반에 그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1800년도 때 영국이 전 세계 부의 50%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운드가 기축통화였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파운드로 다 바꿀 수 있었어요. 파운드가 기축통화였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피폐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 특수를 누린 미국이 이때다 해서 이제 금이랑 그 미달러랑 이제 연동시키면서 기축통화가 된 거거든요. 일단은 크리티컬한 뭔가 이렇게 사회경제적으로 또는 이제 뭐 뭔가 이슈가 없으면 네. 엄청난 임팩트가 없으면 중국이 그렇게 될 패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요. 또 모르죠. 10년 뒤에 20년 뒤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중국이 변동환율제가 아니거든요.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중간인 관리변동환율제를 쓰고 있는데 완전 그 변동환율제로 하고 경제적으로 미국을 압도해버리면 그때는 뭐 기축통화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잘 안 바꿉니다.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